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재난 참사 현장에는 꼭 정치인들이 발빠르게 가 있습니다. 시각을 다투는 구조, 아수라장인 현장 정리, 이것보다 정치인들의 사진 찍기와 인터뷰가 먼저인 경우가 많아서 욕을 먹죠.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에서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레커카가 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짧게 하겠다면서 인터뷰를 꿋꿋하게 이어갔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짧게 인터뷰하자고 기자들에게 말한 것이다 라는 해명을 했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현장에서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말을 전했음에도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이 박수 한번 주시라 라고 호응을 유도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 보조금 전부를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빠른 복구와 일상의 회복이 먼저여야 할 참사 지원에 정치적 수가 또 등장한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절망감이 들기도 합니다. 주말부터 또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죠. 물러져 있는 집안을 조심하라는 문자는 계속 들어오는데 재난 앞에 물러져 있는 정치인들의 얄팍한 수를 더 조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문화산책 차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7월 18일 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광양에서 시작합니다. 광양시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지역의 대표 휴양지죠. 백운산 4대 계곡에서 이른바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피서지 물가 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현장 합동 점검에 나서고 있다고요. 네, 광양시가 계곡이 깊고 그늘이 많아 여름철의 대표 휴양지인 광양 백운산 4대 계곡에 대해 휴가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백운산 계곡에 산재한 민박업소나 유원지, 캠핑장 등 피서지를 대상으로 여름 휴가철 피서지 물가 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바가지요금 근절과 가격 표시 이행, 법정 계량 단위 등에 대한 집중 홍보와 단속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투자경제과를 비롯해 시 6개 협업부서가 참여하는 합동점검 형태로 현장을 확인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광양시는 백운산 4대 계곡은 물론 단속지역을 광양 5.1시장 등 지역 내 시장까지 확대해 지역에서 물가 안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휴가철에 바가지 요금으로 모처럼 휴가를 즐기는 기분을 망치는 소비자분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계십니다. 이왕 실시하는 단속이면 휴가가 좀 제대로 날 수 있게 철저한 단속도 필요해 보여요. 네, 광양시는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동안 휴가지 특별 대책 기간을 선정해 점검과 단속 활동을 진행하고 특히 피서지의 무허가 영업이나 가격표 미표시 및 표시요금 초과 징수 행위, 원산지 표시 미행이나 매점 매석, 위생 상태 및 불량식품 판매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광양시는 지역을 찾은 휴가객들이 바가지 요금이나 자릿세 징수 등 부당한 상행위를 경험하게 되면 광양시 피서지 부당요금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면 현지 확인 후 시정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광양시는 올해부터 코로나19가 완화되고 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시민과 관광객들이 지역의 피서지를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바가지 요금 등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백운산 계곡 일부 상인들의 자리세 징수 또 바가지 요금 올해는 좀 근절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죠. 자, 순천으로 가겠습니다. 순천시가 지역민들을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시키기 위해 진행하는 주민 참여 예산제 반영 건수는 꾸준하게 늘어나는 데 비해서 사업이 일부 사업에만 치중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네요. 네, 순천시가 주민이 지자체의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 참여 예산제를 실시하면서 예산 반영 비율은 늘고 있지만 주민 참여 예산이 확대되지 않고 특정 사업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순천시가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시한 이후 가장 활발한 주민참여 예산 사업 분야는 역량 강화 사업으로 매년 사업 비중이 늘고 있지만 소규모 시설 사업이나 시 정책 사업은 정체를 보이거나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주민참여 예산제로 인해 역량 강화 사업이 늘고 있는 이유는
이 사업 제안에서부터 의결까지 지역 주민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해당 사업을 제외한 다른 사업의 경우 순천시 시민 참여 예산 분과나 읍면동장의 심의와 선정으로 진행되고 있어 주민 참여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사업 규모가 큰 정책 사업의 경우 시의 정책과 연계되는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아직 미치지 못해 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나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주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사업 예산 편성에는 적극 참여하고 있지만 규모가 큰 정책 사업은 참여율이 낮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순천시의 주민 참여 예산 제도에서 가장 많이 편성되는 예산은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지역 축제나 행사, 지역 특화 프로그램,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이 주민 참여 예산으로 주로 편성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민 공동체 사업에 주민 예산 반영 건수가 늘고 있는 반면 소규모 사업이나 순천시의 인류 순천 미래 비전 20대 사업 등 이른바 정책 사업 분야에는 주민들의 예산 참여가 미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최근 주민 참여 예산 편성 결과를 보면 지난 2020년에 565건에서 23년에 658건으로 증가했고 예산 총액도 총 120억 원대에 이르고 있는데 이 중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2020년에 156건에 24억 5,100만 원에서 2023년도에는 267건에 41억 7,500만 원으로 비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시설 사업의 경우는 2020년 386건 74억 7,100만 원에서 2023년에는 375건 64억 9,400만 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고 시 정책사업 부분도 2021년에 23건 23억 500만 원에서 2020년 31건 23억 7,600만 원으로 잠시 오름세를 보였지만 23년에는 주민 제한 건수가 16건, 예산액이 21억 5천만 원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순천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 정책사업은 인류 순천 미래사업 20대 핵심 사업이나 연계 사업을 위한 지역의 시설 사업, 또 행사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요. 주민 참여 예산제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은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정책 사업에 대한 제안이나 관심이 떨어져 있어 시에서 주민 참여 예산제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적절한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수에서 마무리하죠. 여수시 의회가 최근 자신의 지인들과 고향 주민들을 대상으로 1,400억 원대의 현금을 기증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에 대해서 여수 지역 임대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라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네, 여수시 의회가 지난주 성명서를 내고 부영그룹이 여수 지역 내 부영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지역사회 공헌을 포함한 사회적인 책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지난 13일 제2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 전원이 참여해서 시청 현관에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지인 챙기기 및 고향마을 현금 기증과 관련해 여수 부영아파트의 선민원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여수시 아파트 총세대 중 23.6%가 부영아파트 세대로 순천시의 9.5%, 광양시의 4.6%의 2배 이상에 이른다고 밝히고 부영그룹은 여수시에서 큰 입지를 다졌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상생해야 될 위치에 있고 또 튼튼한 아파트를 여수시에 시공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정작 여수시 부영아파트 민원은 수백 건에 이른다며 부영주택을 비난했습니다. 예, 여수시 의회가 관내 임대 아파트 관련 하자 보수나 임대 보증금 인상 등과 관련한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부영에 특히 집중되어 있는 것 이거 지적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수시 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여수시 부영아파트의 경우 천장 누수나 마루 들뜸, 균열, 시멘트 가루 피해, 화장실 악취, 주차장 수리 등 하자 보수와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임대 보증금의 매년 인상, 이사비 복구 비용 과다 청구 등에 대한 부영아파트 민원이 수백 건이 여수시에 접수됐다며 부영그룹을 비난했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여수시 부영아파트 민원 해결은 뒷전으로 하고 고향마을과 지인들에게 거액의 현금을 기부하고 부영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가공식품 선물 세트 제공 등 1,400억 원을 기부한 데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부영그룹 측에 여수시 부영아파트 민원의 조속한 해결과 여수시 사회공헌을 포함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합법적 방법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주 화요일 그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언더독 토론. 우리는 패배하지 않는 종류의 매주 화요일 전남 동북권 언더독들의 핫한 토론, 언더독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할 텐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광양시의회 백성호 부기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진보당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입니다. 네, 이상우 전 여수시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상우입니다. 네, 비가 많이 와서 뭐 피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여쭤봅니다. 먼저 백 의원님, 광양에도 비가 많이 왔어요? 예, 비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고 크고 작은 지금 뭐 피해는 좀 많이 입었습니다. 네. 인근에 있는 그 학교 주변에 있는 사면 붕괴로 인해서 체육관 쪽에 또 흙도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고, 맞아요. 또 여러 군데 지금 침수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약간 소강 상태여서 침수된 곳은 좀 빠진 곳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비가 다 그치고 나면은 피해 복구에 또 전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우 의원님, 주변에 비 피해 없으십니까? 특별히 비 피해 받은 건 없고요. 그 여수시 같은 경우는 그 공무원들의 선제적 대응에 의해서 그 사고를 예방한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그 돌산에 그 번면이 무너질 것 같아서 미리 그 포크레인으로 막아놨었는데 다행히 막자마자 바로 그 사면이 붕괴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건하고 그 하얀 연꽃 돌산 쪽에 예, 돌산의 요양원인데 거기에서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이 잘 마무리됐더라고요. 율천 쪽도 비가 최근 많이 왔었고 돌산 지역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전체가 잠기는 곳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비 피해 두 분께서는 없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아무튼 비가 좀 하도 최근에는 비가 안 온다 해서 가뭄이네 만에 했었는데 이제는 비가 또 너무 많이 와서 문제인 것 같아요. 참 날씨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또 주제 하나씩 꺼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드릴 주제부터 꺼내 보겠습니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 과연 무늬만 균형발전이냐, 진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드려보면 3, 4년에 걸쳐서 300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이른바 전남형 균형발전 300 사업 공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을 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갖춘다는 게 취지인데 순천시가 제일대 승주 캠퍼스를 다시 매입해서 그린바이오 관련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공모 신청을 했어요. 이달 말에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는데 선정 방식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이야기를 좀 꺼내 보겠습니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 아무래도 또 백 의원님께서 현역이시니까 이 관련돼서 또 관심도 좀 많으실 것 같고 광양에서 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라는 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이게 작년 연말에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 신청을 하라고 서류가 내려왔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랬는데 추진 배경을 보면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지방 소멸 대응,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전남형 균형 발전이라고 보면은 말이 좀 예를 들어서 서로 이렇게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프로젝트인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사업명만 그렇지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체 사업비가 300억이고 그 중에 도비가 180억으로 한 60%의 지금 지원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평가 항목을 보니까 서면 심사 발표 평가 하고 나서 선정된 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현장 평가를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번 달 말에 결정을 하는데 기임이 지금 보니까 19개 시군에서 공모 신청을 했었고 거의 다 했네요 그러면. 예, 19개 시군에서 했었고 현재 지금 8개 시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천, 목포, 담양, 곡성, 강진, 완도, 진도, 신안에서 공모 신청한 것이 1차로 지금 서류 심사를 통과했고 그 나머지 시군 다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평가 항목에 따라서 지금 8개 시군을 현장 평가해서 아마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번에 결정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좀 이런 사업을 보면서 저는 이제 고민이 좀 드는 게 뭐냐면은 공모 사업이라고 해서 꼭 이걸 해야 되냐라는 거하고 정말 공모 사업을 해야 된다면
이 사업비가 지원되는 이후에 지역에서 흉물로 전락하지 않고 정말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을 신청해서 해야 되는데 뭐 돈 준다고 하니까 막 이것저것 막 신청해가지고 일단 하고 보자. 예, 선정돼가지고 막상 사업비가 지원되는 동안에는 그 사업이 유지가 되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지역에서 정말로 자치단체 예산이 들어가는 흉물로 전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경쟁적으로 공모 사업을 하지만 정말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 계획을 써서 공모를 하는 것이 맞지. 일단은 우선 유치하고 보자. 이런 식의 공모는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봅니다. 예, 이상원께 일단 이 안 관련해서 총평 먼저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방 소멸 관련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신청하는 건데 이제 여수시 같은 경우는 이번 사업에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사업 취지가 결국은 도내 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이다 보니 아마 여수시는 아마 빠진 것 같고. 전남도 의회 정철 의원께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내셨는데 뭐라고 하는지 보니까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뭐 효율성도 효율성인데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말 그대로 선정해야 하려는 거 아니냐, 균형 발전이니까 이런 의견을 냈는데 본인은 그 장성군 소속 전남도의회 의원이시더라고요. 이 의견 관련해서는 백 의원께서 좀 비슷한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이 사업 자체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사업명은 균형 발전이지만 네. 사업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한 거나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은 아닌 것 같다. 이름은 그렇게 거창하게 붙였지만 뭐 지금 보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 주도형 대규모 지역 발전 사업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 사업을 추진을 한다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지금 이제 서류는 통과를 8개 시군이 통과를 했는데 현장 점검 현장 평가에서 항목별로 지금 다 나와 있는 게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말한 것처럼 균형 발전이나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쪽에 좀 더 가점을 주는 그 평가 지표가 지금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LA 경쟁력이 더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렇다고 보면 지역의 균형 발전이나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확신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그 지적대로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지원이 많이 필요로 하는 군 단위 지자체나 이런 데는 손쓸 게 타시 지자체에 비해서 적은 건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뭐 재정을 댈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를 평가 지표로 삼는다고 보면 아무래도 경쟁력이 좀 있는 시군이 선정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그렇다고 보면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이다라고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가 이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자립도가 높아야 되는데 실정은 그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상원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전라남도가 주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라남도는 항상 제가 의원할 때도 느꼈던 건 전남도가 주도를 한다면은 매칭을 8대2나 9대1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 지금 6대4 매칭이다 보면 결국은 10이나 군비가 40%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4, 3, 12, 12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보통 지자체로서는 큰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일반 군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 매칭 사업이 안 돼 갖고 복지도 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례로 18년도에 김현옥 지사께서 우리 동네 기동대라는 그 본인의 공약을 했었는데 네. 이 같은 경우도 8대2나 9대1 사업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5대5 매칭 사업을 하더라고요. 이 사업을 도가 다 나서서 해야 되는데 여수시야 예산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열악한 때 같은 경우는 열악한 뭐 군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을 하기가 좀 버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전남도가 주도한 사업들은 매칭 비율을 좀 높여가지고 전남도가 하는 사업처럼 보여야 되는데 좀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요약해 보면 그러니까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생색은 낼 건 다 내고 실상을 보면은 부담 비율이 반반 내지는 도가 조금 더 부담해주는 듯한 지금의 상황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사업 경우에는 균형 발전이라는 이름이 붙어있기 때문에 더 파격적으로 도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더 늘려야 된다라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는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백 의원님? 뭐 보통 보면은 매칭 비율이 30%인 경우 사업이 거의 많습니다. 7대3. 예, 아니 그 도에서 30%, 도에서 30%. 예, 도에서 30%, 시군에서 70% 하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래요. 예, 이거는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지금 60%를 지원해주겠다는 거고 또 추가되는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시군에서 더 부담해라.
전체 사업비가 300억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뭐 400억, 500억 되더라도 그 나머지 추가되는 거에 대해서는 더 해라. 시군이 더 부담해도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잠시 전하는 말씀 광고 듣고요. 두 분 언더독 패널들께서 꺼내시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라디오 지역 뉴스 1시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재미있고 편한 뉴스. 지역 시사는 역시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이어드리고 있고요. 광양시의 백성호 부의장, 이상훈 전 여수시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 언더독 패널들께서 꺼내시는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광양 백 의원님 어떤 주제 꺼내시겠습니까? 네, 저희 지역에서 2009년부터 시작해서 국비 50억, 시비 63억 등 총 113억 원을 들여서 2018년도에 준공한 백운제 농촌 테마공원이 있습니다. 이 시설 중 하나인 물체험장이 27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주간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네. 처음에 이 사업을 기획했을 때 계산하면 한 15년이 지나서 겨우 지금 문을 열게 된 사업이고 개장 기간도 2주간인데 월요일 날 휴무를 빼면은 전체 12일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계획은 상당히 이제 구체적이고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겠지만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과연 이런 사업을 했어야 하나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앞서 우리가 공모 사업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예산만으로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한다면 이 승인이 안 됐을 겁니다. 근데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되었고 또 선정이 되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마지못해 승인해 주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정말 누구를 위한 사업이었나, 그리고 국도비가 포함된 공모 사업이라 하더라도 정말 지역에 필요한 사업인지, 그리고 향후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되지 않는지, 또 이용률은 어떻게 될 것인지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 하고, 기왕 했다면은 잘 해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많은 금액의 돈을 투자하고도 1년에 10일 정도 개장을 하는 물체험장이라고 생각하면 다음에는 이런 사업들 정말 신중히 일 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오늘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일단 백운제 테마공원은 공모 사업으로 만들어진 공원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공원은 잘 유지가 안 되고 물체험장을 이제 여름이니까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한 열흘밖에 안 되는 것이고. 네. 여기에 근데 보니까 돈이 100억이 넘게 들어갔다고 하던데요? 예,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 한 113억 정도 되는데 예. 물체험장에만 들어간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 뭐 오토 캠핑장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그리고 물체험장 주변에 이제 주차장 등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113억이 들어갔고 여기에서 보면 보상비만 4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비요. 토지 보상비. 보통 사업을 하면 땅을 사야 되니까 토지 보상이 들어가죠. 와, 40억.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과연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이었나, 누가 좋아졌나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누가 좋아졌습니까? 결론적으로 일단은 별로 없어요. 뭐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꼭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긴 하지만 1년에 11년은 시설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사업비 중에 토지 보상비가 40억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 뭐 잘 되지 않는 땅 파는 데 있어서는 토지 소유자들이 좀 큰 이득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상호님, 여수에도 이런 공모 사업에서 어찌 보면은 개점 휴업 상태인 시설들이 있을 것 같은데 공모 사업 자체로 돌아가면 이런 것은 신중히 해야 된다라고 이제 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뭐 어찌 됐든 간에 하는 게 낫습니까? 제가 보면은 이 관이 주도하다 보면은 결국은 사후 관리가 안 돼서 다 폐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수시 같은 경우도 중앙동에 중앙시장 2층에 꿈뚜락이라는 그 청년몰이 있었거든요. 꿈뚜락몰, 그렇죠. 결국은 그것도 반짝 1년도 아니고 몇 개월 반짝하더만 지금 거의 상인들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변했거든요. 두 군데밖에 없대요. 예. 예. 이런 거 했었을 경우 결국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청년들도 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시가 보조를 해주고 국가가 보조를 한 사업에 대해서는 뭐 책임이 안 따르더라고요. 말씀하신 지금 광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누군가는 땅을 팔았고 그 사람들은 많은 이득을 받고 이건 또 이 사업은 또 전임 시장의 사업이었고 현 시장이 제가 봐서는 할 의향이 없는 것 같고 더 추가로 투자해서 활성화시킬 의향은 없을 것 같다. 것 같고, 예. 그리고 물놀이도 이거 2주가 뭡니까? 지금 한 여름이 거의 2달 가까이 되는데 8월까지도 더울 것 같아요. 8월 말까지도. 왜 저는 이게 왜 생생대기 이런 물놀이장을 개장을 했을까? 이게 좀 의심이 되더라고요. 안 열면은 또 안 연다고 뭐라 하니까. 백 의원님 열어야죠. 왜 2주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입니다. 뭐 확대해서 운영하거나 아니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에 뭐 이렇게 물축제나 이렇게 시설들을 보면은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개장을 하는 걸로 이렇게 TV 광고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네. 기왕 하는 거라고 하면은 혹서기에는 저는 당연히 문을 열어서 우리 지역에는 물놀이 시설이 없거든요, 실은. 그래서 정말 그걸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나 아이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2주만을 개장하기 때문에 그것도 제대로 충족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돈을 그럼 조금 더 써서 손을 제대로 좀 보고 정상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은가 뭐 생각이 또 들긴 하는데 한편으로는 의회나 아니면 집행부의 분위기는 좀 어때요? 지금까지 돈 많이 줬습니다. 아 이미 많이 줬다. 예, 이미 뭐 18년도 준공하고 나서 개장하기 전까지 뭐 수원 공급을 하기 위해서 배수관 설치하는데 추가 사업비를 주고 또 이 장기간 개장을 못 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예. 다시 또 개보수하는데 유지보수하는데도 돈이 들어갔고 올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본 예산의 1억 그리고 추경 예산에 7천만 원 더 투입해서 개장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설물 유지보수를 또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정말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기간만큼을 이렇게 개장해 주는 것이 저는 맞겠다. 그리고 실제 이게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금 더 개장 기간을 늘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뭐 그것은 지금 현재는 이제 2주간으로 이제 계획을 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좀 늘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덧붙일 말씀 없으시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걸로 하죠. 자 여수 이상우 의원님 어떤 주제 꺼내시겠습니까? 여수시 의회가 그 부영 그룹에 대해서 부영 아파트 하자 보수를 포함한 민원 해결 및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그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부영과 여수 시민들의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정립해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볼까 합니다. 예.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께서 본인의 고향 마을에 그리고 본인의 동창들한테 현금으로 1,400억 원 지원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뉴스 보고 저도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이 지역에서 받아들이는 뉴스의 그 체감과 타 지역에서 받아들이는 건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다른 지역 경우에는 와, 저 회장님이 고향 사람들한테 정말 통큰 선물을 냈고 고향이 참 훈훈하구나. 그리고 무슨 뭐 동상 같은 것도 세운다는 뭐 이야기가 있던데 반면에 여수는 앞서 브리핑 시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한 25% 정도가 부영 아파트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 관련해서 이 상대적인 박탈감과 어찌 보면은 그 돈이면 차라리 민원 해결에 좀 힘을 쓰지 이제 이런 분위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지금 현재 이제 부영의 이미지는 여수에서의 부영의 이미지는 하자 처리를 너무 안 해준다. 너무 관리를 안 해준다. 이게 지금 부영의 이미지거든요. 다행히 이번에 그 조충훈 전 순천시장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 동부 쪽 사장님으로 내정을 받으셔가지고 지금 모든 그 민원에 대해서 하자에 대해서 전사적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람 인력이 딸리다 보니까 이게 차근차근 되는 과정 중에서 여수시 의회에서 이번에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회적 책무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봐서는 이제 하자란 게 실질적으로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가서 하자를 체크를 하고 비용을 계산해서 그걸 득하고 난 후에 시행을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저도 건설회사에 있을 때 이 사업을 한번 해봤거든요. 하자 보수 담당을 해봤기 때문에 네. 이게 일주일 내에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특히 물 관련 민원은 하루 이틀 만에 다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부영의 이미지가 계속 추락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하자 처리 과정 중에서 이게 서민 경제를 위한 그 임대 그 거주 안정을 위해서 만든 사업이 임대 사업 아닙니까? 근데 보증금을 계속 지속적으로 법적인 가이드라인 5%를 계속 인상을 하고 그리고 하자도 안 봐주고 이게 또 5년이 지나면 또 분양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거기에서 발생한 이익을 입주자나 부영이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 모든 것을 부영이 홀랑 다 먹는 이런 구조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하자뿐만 아니라 분양 전환 당시에 분양가를 상당히 높게 잡아서 뭐 네. 그 당시에 있었던 지가를 반영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지역에 상당히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어찌 보면은 시의회 자체적으로 특정 기업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낸다는 것도 이례적이긴 할 것 같은데 백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의정활동하는 과정에서 저희 지역에도 부영 아파트가 많이 있고 저희 지역에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하면서 실제 70%의 보조를 해주고 30%의 자부담을 해서 많은 부분을 이렇게 보수를 해줍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은 임대 사업자 재산이고 우리 시민들은 거기에서 이제 임차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면 자부담 30%를 부영해서 해야 되는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CCTV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노후 뭐 주차장을 이렇게 다시 재포장한다든지 이럴 때 보면은 굉장히 박합니다. 이 사업을 신청을 잘 안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100%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뭐 신청이 계속 들어옵니다. 임대 아파트에서도. 근데 원칙적으로는 임대 아파트에는 임대 사업자 재산이기 때문에 임대 사업자가 하는 게 맞지만 우리 시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지역에 지금 그 부영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 세대를 차지하고 있는데 25년 이상 경과된 부영 아파트가 한 2,700세대 정도 되거든요. 지금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뭐가 있냐면은 옥내 급수관 세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옥외 같은 경우는 시에서 책임지고 하지만 옥내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옥내 급수관이 너무 노후돼서 녹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척을 하면은 우리가 70%의 보조금을 주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영 아파트가 또 이걸 또 신청을 안 합니다. 70%를 지원해주겠다고 하는데도 안 한다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공동주택 앞에다가 현수막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25년 경과되는 아파트 옥내 급수관 세척 사업을 하니 신청해라. 네. 대신에 자부담 30%만 하면 된다. 근데 제가 이걸 확인을 해봤더니만 2,700세대에 한 세대당 한 33만 원꼴 들어가고 한 9,900원, 99,000원 정도의 자부담이면 되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광양시 관내에 있는 부영 아파트 2,700세대에 99,000원씩 하면 한 2억 6,900만 원 정도면 10만 원이라고 잡으면 아니 전체 2,700세대의 옥내 급수관 세척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면서 아니 뭐 자기 마을에 세대당 뭐 이렇게 뭐 한 사람당 막 1억씩 줬다는 기사를 보면서 아니 그 지역에서 우리가 70%나 보조해주는 옥내 급수관 세척 사업도 신청을 안 하면서 그런 데는 선심성을 쓰냐. 물론 그 뭐 사회적 뭐 사회공헌 활동이나 이런 거 하는 거 좋죠. 좋은데 정작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끔 옥내 급수관 세척 사업에 신청도 하지 않는 이건 좀 너무 이중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사회공헌 활동은 이런 데서부터 먼저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호님 그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것이 아니 그 여수시 의회에서 이런 촉구 성명서 같은 건 내면 부영에서는 듣나 어떤 조치가 있나 이걸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성명서 나오기 전에 지금 전사적으로 지금 하자 보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더 신경을 씁니까 그러면? 그래 더 신경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걸 그리고 전 세대에 대해서 또 캐널도 돌리셨더라고요. 앞으로 미안하다. 저희들이 그동안 못했던 하자 빨리빨리 처리해주겠다. 그 공문과 같이 보냈고요. 이런 걸 보면은 좀 변화가 있긴 한데 너무 많은 하자가 지금 밀려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진도가 좀 늦어지더라고요. 그에 대한 불만들을 좀 빨리 잠재우려면은 많은 팀들을 투입을 해야 되겠죠. 인원을 확충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확충하면 여기 다 그 예산과 관계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또 부영에서 빠른 좀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고 최근에 그 송하진 의원께서 청년 1만 원 임대주택 관련 5분 발언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화순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다행히 부영이 이제 임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비어 있는 아파트가 있다면은 여수시와 매칭을 해서 한번 사업을 해보자. 최근에 이제 모 정치인께서 부영이 상무님으로 가셨지 않습니까? 송하진 의원님께서 그 상무님하고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만약 여수시가 그 화순 같은 이런 사업을 계획하신다면은 부영도 협조할 의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갑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수시가 그동안에 임대주택 하면 부영이다 보니까 여수시 1만 원 임대주택도 부영과 함께 손을 잡고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10,000원만 내면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임대 보증금을 6시가 내는 거죠. 아 보증금을. 예. 어. 이제 그게 이제 웅천 지역은 한 1억 5천, 뭐 여서문수 지역은 한 6천 정도 되는데 그 네. 금액을 이제 정하겠죠. 그다음에 여수시하고 부영하고 사회적 책무에 관해서. 알겠습니다. 백 의원님 뭐 이 주제 관련해서 추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뭐 특별하게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사회 이제 저명인들이 사회 공헌 활동을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좀 하면서 다른 부분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돈 벌어서 뭐 이런 데 써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언더독 이번 주 이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죠. 광양시의 백성호 부의장, 이상훈 전 여수시의원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문화 산책. 네, 문화 산책 시간입니다. 김지연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어떤 분 만나고 오셨습니까? 네, 철학을 동화에 담아내고 있는 신기훈이 동화 작가를 소개합니다. 젊은 시절 유화로 캠퍼스를 꽉 채워놓았던 화려했던 그림들은 이제 물감과 크레파스를 이용해서 단순해진 그림으로 화선지에 여백과 함께 담아내고 있다는데요. 고향과 닮은 여수가 좋아서 이제 여수 매니아가 되었다는 신기훈이 작가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화작가 신균이라고 합니다. 동화 작가라고 소개를 하셨어요. 네,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는 동화 어떤 작품들이 있을까요? 현재는 바나나 대소동이라는 동화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심이라는 컬러링북, 신기한 동물 이야기와 같은 그런 컬러링북이 있고 북유럽 신화의 사파를 그렸습니다. 예. 원래 동화 작가는 아니셨죠? 네, 원래는 유화와 아크릴로 서양화를 그렸습니다. 그림을 계속 그리다 보니까 제가 이 어렸을 때 시골 바다에서 살았는데 그때 느꼈던 감성들을 동화로 한번 표현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들이 이제 자꾸 그림을 그리면서 많이 생각을 들었고 그게 이제 동화책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 선생님이 어린 시절 도대체 어떤 경험들을 많이 하셨으면 이런 동심이 보여지는 그림들을 많이 그릴 수 있을까 이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조그마한 시골 바닷가에서 살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치 큰 바닷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듯한 그런 큰 행복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 굉장히 고독하게 지냈던 것 같긴 한데 주로 토끼를 키우면서 그 학교 갔다 오면 바닷가로 토끼뿔을 뜯어서 이제 토끼에게 갖다 주고 바닷가다 보니까 또 일몰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 자연이 주는 그런 혜택은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데 요즘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런 자연의 혜택을 잘 못 받고 사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주는 많은 혜택들이 제 예술과 제 삶과 제 동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추억들이 제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굉장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동심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삶을 살았는데 어떤 나의 잃어버린 동심을 좀 더 회복하고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주제를 계속 찾았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동화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선생님의 독특한 이력을 보니까 동양 철학을 또 공부하셨더라고요. 네, 그 현대 사회가 굉장히 그 빠르게 움직이고 또 복잡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고 그런데 제가 공부한 동양 철학은 중에서도 노자 도덕경을 저는 공부를 했는데 노자에서는 순수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순수함과 동심과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저는 이제 노자 도덕경이 이제 81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각 장이 다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읽기가 난해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그림으로 쉽게 일반인들도 그림만 보면 그 장이 이해가 될 수 있게 그 노자 도덕경에 있는 그 텍스트를 그 깊은 의미까지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지금 계속해서 그리고 있는 것이 현재 상태입니다. 예. 여수에서도 지금 전시를 하고 계시지만 그 해외에서 유난히 네. 또 전시를 네.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팔하고 인도는 봉사활동을 가면서 이제 전시를 하게 된 거예요. 네팔 같은 경우는 지진이 일어나고 갈 곳 없는 아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공부를 하는 곳에 갔거든요. 그래서 그의 아이들과 같이 제가 그림도 그리고 그 전시도 하고 그 애들에게 떨어진 자존감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 제가 갔는데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들을 도와줬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돌이켜보면 내가 그 친구들한테 더 위로를 받고 더 크게 힐링이 되고 다 영감을 받았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벨기에 같은 경우는 벨기에 어프더블이라고 저같이 좀 무명의 화가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그 전시인데 제 그림을 보고 그 벨기에에 있는 이제 제 그림을 구입했던 사람이 이분은 왜 사인이 없냐. 또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예. 선생님만의 독특한 사인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 사인이 그림의 일부다. 그래서 자기를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그림과 함께 녹아내는 사인을 한 거다. 그 사인이 거북이다. 그래서 거북이를 이제 보여줬더니 그분들 말로는 참 창의적인 분이라면 제가 이 그림을 좀 구입하고 싶다 해서 그림을 몇 점 구입해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선생님의 작품을 보면 그러니까 어떤 분이든지 신균희 작가의 작품이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선생님만의 사인 거북이를 꼭 찾아내야지. 어딘가에 꼭 숨어 있어요. 그 거북이는 사실 굉장히 지혜로운 동물이잖아요. 그리고 자이언트 거북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50년에서 300년을 살거든요. 처음에 알을 까고 나와서 깊은 심해로 들어가서 지금도 그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혼자만의 이제 생존법을 터득해요. 새끼 거북이가. 그래서 천천히 그리고 오랫동안 이렇게 그런 것이 제 삶의 철학하고 좀 비슷해서 사인을 거북이로 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그림들 보면 동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는 옛날부터 동물을 좋아했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토끼를 키웠잖아요. 그리고 토끼의 눈을 보면 마치 우주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토끼는 또 새끼를 많이 낳아요. 한 번 낳으면 10마리씩 낳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풍요로운 느낌도 들고 개와 고양이 우리 동물들이 우리가 사실 함께 가야 될 친구들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플라스틱 환경 오염으로 지구가 많이 좀 동물들이 상처를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하면서 동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물 그림을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여수에 온 지는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한 3년 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수에 와서 이제 작업을 하고 그러는데요. 사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여수만큼 평화롭고 또 따뜻하고 사람도 좋고요. 음식도 좋고. 1시간만 가면은 지리산이 있고 송강사도 있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데는 잘 모르겠어요. 여수가 저는 여수 매니아예요. 여수에서 어떤 작업들을 지금 진행 중이시고 어떻게 활동할 계획이세요? 지금 그 전에는 제가 캔버스에다가 아크릴이나 유화로서 작업을 했어요. 근데 2000년에 제가 설악산에서 말기암 환자들하고 한 1년 10개월이죠. 10개월 정도 보내고 나서 여수 왔을 때
제가 이제 그림의 형태가 이제 서양화에서 동양화로 좀 움직인 것 같아요. 그 분들과 같이 지내셨던 이유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저는 피부가 약간 트러블이 있어서 그 치료차 그 암센터에 갔었는데 바로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래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분들에게 그림을 같이 그리게 된 거죠. 왜 그러냐면 항암 치료를 하고 오신 분들이 이제 불면증에 시달리고 공황장애에 시달려요. 꽃그림 하나를 그리려고 해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림이 노동이 상당히 필요로 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그날 피곤해서라도 일찍 자게 됩니다. 어쨌든 근데 그때 설악산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많이 소천하시고 조금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죠. 그리고 나서 여수에 와서 수채화를 다시 접하고 가볍게 그러면서 미나를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한지에다가 그 아크릴 물감, 미나 물감, 동양화 물감을 다 섞어서 자유롭게 지금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한 5년 정도 시간이 걸릴 텐데 도덕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저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그림으로 그려서 그 그림만 이해하면 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한 5년 정도는 그 작업을 계속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저는 여수를 떠나서 다른 데서 이렇게 작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수가 너무 좋아요. 네, 7월 18일 화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오늘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해서 생숙 주민들이 발의한 여수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 심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이 제안됐는데요. 수정안은 부결이 됐고요. 그리고 시민 발의 원안에 대해서도 표결이 있었는데 역시 부결이 됐습니다. 이 뉴스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